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월 14일 오후 5시입니다. 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그 전력이 이 첩보기관입니다. KGB 수장을 했고 냉전시대 때도 이 KGB 요원이었습니다. 이 KGB 수장이 러시아의 최고 권력자 대통령으로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러시아의 대외 정책이 이 공작적 측면이 강합니다. 더구나 러시아는 세계에서 이 공작을 제일 잘하는 나라입니다. 그 공작을 따라갈 나라는 세계에서 아마 영국 정보기관 그리고 조금 뒤쳐져 가지고 미국의 CIA 정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간첩, 공작, 테러, 암살, 그리고 체제를 뒤집어 엎는 이런 기술에는 오랜 역사와 이론을 가지고 있는 이 푸틴이 트럼프를 자신의 공작원으로 포섭한 거 아니냐 하는 말이 농담이 아니라 지금 미국에서 공공연하게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자 뉴욕타임스 해설 기사의 첫 문장이 이렇습니다. 이번 주말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 간첩인가? 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트럼프는 직접적으로 답하기를 거부하였다. 그러니까 언론이 공개적으로 현직 대통령에게 당신 러시아 에이전트 아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에이전트라는 말은 간첩이라는 뜻도 있고 공작원이라는 뜻도 있고 대리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합적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은 트럼프 당신 푸틴의 간첩 아니냐, 푸틴의 대리인 아니냐, 푸틴의 에이전트 아니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 이 방향으로 지금 미국 언론이 집중적으로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선도하는, 폭로 기사를 선도하는 게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그리고 CNN입니다. 물론 이 세 매체가 유달리 트럼프를 공격하고 다소 편향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세 언론이 사실에는 충실한 언론이라는 것도 또 사실입니다. 논평은 편향되고 사설도 편향될 수 있지만은 팩트 파인딩 면에서는 그렇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다른 언론사에 비해서 사실은 정확하게 추적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가 푸틴에게 약점을 잡혔다. 이게 공산주의자들이 이 간첩을 포섭하는 방식이 몇 가지 있는데 약점 잡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약점 잡고 뇌물 줍니다. 뇌물 받으면 바로 약점 잡힙니다. 두 번째는 자발적 간첩입니다. 자발적으로, 즉 공산주의자들이죠. 미국이나 영국에 아주 고위층에 공산주의자들이 박혀 있어서요. 이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간첩질을 합니다. 이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한국의 종북 세력, 자발적 북한 간첩이죠. 자발적 북한 간첩이죠. 그러니까 이게 겁나는 겁니다. 무슨 돈을 주고 정보를 사는 것도 아니에요. 자발적. 영국의 정보기관과 외무부에 침투했던 캠브리지 대학 출신의 5명의 고위급 간첩, 이거 다 자발적 간첩이었습니다. 또 미국의 LJ 히스 국무부의 엘리트였습니다. 이 사람 발각되지 않았으면 국무장관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재무부의 덱스터 화이트, 이 사람 간첩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발각되지 않았으면 재무부 장관 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유엔을 창설을 하는데 사무국장 역할을 했던 사람이 LJ 있습니다. 그리고 IMF를
창립하는데 주역을 맡았던 사람이 바로 이 덱스터 화이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최고위층에 소련 간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 다 자발적인 정보 제공자였습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소련은 이 간첩 공작을 할 때 국가조정실, 국가지도부의 간첩을 만듭니다. 이 시시하게 뭐 이 말단에서 첩보 활동하는 것도 물론 하겠죠. 그러나 가장 중점적으로 두는 것은 국가조정실에 있는 사람, 백악관에 있는 사람, 국무부에 있는 사람, 재무부 고위 관료들을 포섭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아주 도통한 사람들이 이 공산주의자입니다. 공산주의자, 소련이 개발한 이 비밀 공작술은 다른 다른 공산국가에 다 퍼져갔습니다. 쿠바가 여기에 또 한가닥 합니다. 쿠바가 그런 방식으로 완전히 포섭한 나라가 어디냐? 바로 베네수엘라입니다.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지금 그 후임자 마두로는 카스트로에 의해서 포섭된 간첩입니다. 이 쿠바 간첩입니다. 이 두 사람은 베네수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카스트로를 위해서, 쿠바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를 망쳐버렸죠. 베네수엘라를 쿠바의 말하자면 허수아비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쿠바의 사실상 식민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일이 지금 푸틴과 트럼프 사이에 오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끔찍한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동안에 드러난 이 사항을 쭉 한번 크게 나열을 하면은 트럼프 당신이 러시아 간첩 맞소? 라고 묻는 게 결코 과장이 아니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2016년 대통령 선거인데요. 2016년 대통령 선거 때 푸틴은 트럼프를 당선시켜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힐러리를 내려앉혀라. 왜냐하면 힐러리가 오바마 대통령과 함께 러시아를 고립시키는 정책을 줄곧 폈습니다. 러시아가 2014년에 우크라이나로 쳐들어가서 크리미아 반도를 먹어버리고 우크라이나의 동쪽에 반란군을 지원해가지고 분쟁지역으로 만드는 것에 대한 제재가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푸틴은 이 제재를 풀려고 했습니다. 거기에 딱 적합한 사람이 트럼프였어요. 왜냐? 트럼프는 그때 모스크바에 트럼프 타워를 만들려고 여러 가지 교섭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사용한 측근들 중에서 친러시아 사람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폴 메나포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로 2016년 대통령 선거 사무총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친러시아, 그리고 친러시아 쪽에선 우크라이나 사람, 그리고 전직 소련 정보기관원들, 이런 사람들하고 밀접하게 접촉했다는 것이 요새 뮬러 특검에 의해서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만나가지고 논의한 내용이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완화한다. 그런 걸 논의하는가 하면은 소련 정보기관이, 러시아 정보기관이 SNS를 통해서 미국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주어가지고 힐러리를 낙선시키는 그런 공작을 할 때 필요한 여론조사 자료를 트럼프 측이 친러시아 사람에게 제공해가지고 이게 러시아 정보기관에 넘어갔을 것이다. 이렇게 미국 언론은 지금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된 이후에 하는 행동을 쭉 보면은 푸틴에게는 뭔가 약점이 잡혔는지 약하게 보입니다. 푸틴하고 5번 만났는데 이 대화록이 제대로 공개된 게 없어요. 이게 또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푸틴과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나눴느냐. 트럼프는
통역이 필요한 사람이니까 통역이 자기가 통역한 걸 쭉 적어가지고 이 고위층에 열람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열람을 못하게 한다고 그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 모른다 이거죠. 그 다음에 트럼프가 푸틴에게 유리한 정책을 펴는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닌데 최근 시리아에서 미군 2,000명을 철군하겠다. 그렇게 하면 시리아는 거기 이미 파견되어 있는 러시아와 이란 주도로 넘어가게 되는데 주변에서 그렇게 말려도 2,000명을 철수한다는 발표를 하고 말았습니다. 군인들도 반대하고 측근에서도 반대했는데. 그리고 푸틴에게 가장 유리하게 활동하는 게 바로 나토 동맹국을 비판하는 겁니다. 푸틴에게는 고분고분하면서 나토 동맹국에 대해서는 사랑하는 얼굴을 하고 해가지고 나토를 막 분열시키는, 동맹국을 분열시키면은 나토 국가와 미국이 손잡고 러시아에 대해서 제재하는 게 제대로 먹힐 리가 없죠. 그러니까 적에는 고분고분하고 동맹국에 대해서는 금상궂은 얼굴을 한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트럼프는 이 FBI 그리고 CIA 이 법 집행기관을 특히 이 러시아 사건을 러시아 스캔들을 조사하고 있는 이 국가기관을 노골적으로 비판합니다. 러시아를 비판해야 될 텐데 러시아를 조사하는 미국의 정보기관, 수사기관을 막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당신 러시아 에이전트 아닌가요?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언론과 더구나 FBI가 재작년에 트럼프가 이 러시아 스캔들을 조사하는 당시에 코미 FBI 국장을 해임한 이후에 FBI가 이거 이상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밀리에 러시아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는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내사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내사가 바로 방첩 사건으로 내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트럼프가 그 측근이 간첩질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쪽으로 들여다보면서 내사를 시작을 했는데 이게 뮬러 특검이 그 내사 임무까지 인계받아가지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워낙 비밀리에 수사를 하니까 직접 접근이 안 되고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걸 보면은 뮬러 특검도 러시아 정보기관과 트럼프 측 사이에 있었던 교류 또는 교섭 또는 밀담 또는 결탁 관계를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무슨 자료가 나올 것이냐. 자, 이렇게 본다면은 이 간첩 사건이란 게 최고위급 간첩 사건은 그야말로 역사를 바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고위급 간첩 사건은. 즉, 쉽게 말하면은 제일 좋은 간첩은 상대방의 권력자 아니겠습니까? 상대방의 권력자. 트럼프가 푸틴의 간첩이 되면은 푸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러시아는. 그런데 푸틴이 등장한 이후에 러시아의 국제적 위상이 매우 높아졌어요. 푸틴 러시아, 오바마가 있을 때는 좀 위축되었는데 요사이는 아주 활달하게 다니면서 트럼프하고 딱 만나면은 우선 푸틴이 뭔가 기가 센 것처럼 과연 약점 잡은 사람인 것처럼 그리고 트럼프는 뭔가 이렇게 작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트루만 대통령, 트럼프와 가장 다른 트루만 대통령이 있습니다. 트루만 대통령이 어떻게 대통령이 될 수 있었느냐 하면은 1944년입니다. 1944년에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시의 현직 부통령인 월레스를 제치고 신참 상원의원 트루만을 부통령으로 했습니다. 그때 만약 월레스가 계속 부통령 자리에 있었으면은
루즈벨트 대통령 죽고 나서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루즈벨트 대통령이 죽고 나서 트루만 쪽으로 대통령 자리가 인계됨으로써 가장 큰 덕을 본 게 바로 한국입니다. 트루만 대통령은 반공주의자였습니다. 공산주의를 매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국의 독립과 이스라엘 독립을 후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1950년 6월 김일성이가 남침하자 남침 뉴스를 남침 보고를 받자마자 트루만 대통령은 그자들을 혼내주겠다고 하면서 파병을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자리에 트루만이 있었던 그 자리에 월레스가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런 파병은 어려웠을 겁니다. 이 월레스라는 사람은 좌파예요, 좌파. 그래서 소련을 매우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트루만이 1950년 백악관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그 2년 전에 1948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겼기 때문인데 그 선거에서 트루만이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트루만의 부인도 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막판에 얼마나 선거를 공격적으로 했던지 큰 차이로 이겼습니다. 만약 트루만이 48년 선거 때 졌다면 그 자리에는 듀이라는 공화당 대통령이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듀이였다면 과연 한국에 파병을 했을까? 이것은 뭐 역사의 가상입니다만은 그것도 자신이 없어요. 바로 그 자리에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지만 역사에 대한 깊은 통찰을 가지고 용감하고 그리고 단순하고 정의감이 강한 트루만 대통령이 앉아가지고 김일성이가 남침하니까 이거는 미국의 뺨을 때리는 것 아니냐 하면서 벌컥 화를 내는 트루만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 그런데 지금 6.25와 버금가는 위기를 맞고 있는 북핵 위기를 맞고 있는 지금 이 판에 백악관에는 트루만과 가장 반대되는 트럼프가 앉아있고 이 트럼프가 푸틴에게 약점 잡혀서 에이전트 역할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문이 제기되고 이 가운데 또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나겠다고 하니까 이 정말 한국인으로서는 골치가 아픕니다. 골치가 아픕니다. 푸틴이 트럼프를 포섭하는 데 성공했느냐? 트럼프는 미국 국민을 위해서도 아니고 동맹국을 위해서도 아니고 자유를 위해서도 아니고 한국 국민을 위해서도 아니고 오로지 자신의 허영심을 위해서 또는 약점 잡힌 러시아를 위해서 복무하는 사람이 아니냐 하는 어마어마한 지금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건을 수시로 여러분들한테 보고해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은 백악관에 누가 앉아 있느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과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